그 낙태한 아이의 세포를 가지고 온 건데 아마도 어떤 사람이 낙태를 부탁하러 왔을 거고 세포를 좀 뗀 거죠. 아직까지도 잘 쓰이고 있다. 만약에 사형수가 있어서 그 사형수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논문을 못 내니까 안 하겠다고 해요. 교수님들은 실험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실험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놓은 다음에 실험을 안 시켜요. 이게 되게 학계 이상한 점인데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나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자체로 하면 되게 짧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그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 재료를 만드는 과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축구 선수가 경기를 뛰는 거는 120분인데 그 120분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 운동을 한다거나 작전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이미 끝난 경기라고 분석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걸 전부 다 경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실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시간이나 아니면 실험이 끝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을 다 실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실험이라고 하는 건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활동의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게 얘기를 하면 내가 실험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실험이라고 하는 걸 과학자들이 직접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엄청나게 커다란 기계를 돌리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시약을 떨어뜨려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포 실험 또는 분자생물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일을 합니다. 예컨대 DNA를 자른 다음에 잘라 붙이는 일은 되게 기본적인 실험이에요. 그렇지만 연구자들이 직접 DNA를 자르지는 않고 DNA가 있으면 거기에 DNA를 자르는 효소를 넣고 기다리고 그 다음 잘렸는지를 기계로 확인하고 이후에 DNA를 갖다 붙이는 효소를 넣고 기다리고 붙였는지 확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작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루 종일 있는 건 먼저 아침에 실험실에 가서 오늘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내가 방금 얘기한 DNA를 잘랐다 붙여는 일을 한다면 아침에 가자마자 DNA를 자르겠죠? 그럼 1시간이 비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다른 실험을 합니다. 뭐 세포에 먹이를 준다거나 같은 그런 실험을 하겠죠?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하고 다음 효소를 넣고 그 다음 또 3-4시간이 빈다면 그때 점심 먹으러 가고 점심을 먹다가 돌아온 다음 실험을 하고 그런 다음 밤에는 하룻밤이 걸리는 실험을 걸고 집에 갔다가 도착하고 같은 식으로 되게 오랫동안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하지 않으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실험의 양이 달라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실험을 한 자리에서 하지는 않아요. 예컨대 실험을 한 공간이 항상 같은 곳에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DNA를 잘랐다가 붙이는 공간이 따로 있고 세포 실험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동물 실험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자들은 연구소 밖을 나가지 않더라도 하루에 10,000걸음씩은 그 안에서 걸어요. 여기서 분자세포 생물학 실험을 하다가 다른 곳에서 다른 실험을 하고 같은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현역 연구자 친구가 있는데 본인은 자기 일이 블루칼라라고 생각한다고 머리를 쓸 일이 없어서 되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게 손가락 관절 실험은 손으로 하니까요. 이 관절 아플 수 있다라는 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실험가들은 적어도 사무직 종사자들보다는 건강에 좋을 거예요. 일상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연구나 실험이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엄청나게 많아서 이거를 뭐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험은 내가 어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그 과정마다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물론 그 단계를 확인하는 그런 소스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밝혀지지 않는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험에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험을 잘 설계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내가 잘못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백질을 분석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분석을 해도 예쁜 피크가 나와야 이게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잘 만들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자꾸 다른 피크가 나오는 거예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기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알아내기 위한 장치예요. 이게 물질이 잘 나왔는지. 그런데 이게 깔끔하게 나오려면 이게
하나의 산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작은 산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아무리 찾아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실험용 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용 물이라고 하는 건 일반 수돗물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한번 거르는 물을 써야 되는데 이 장치를 제대로 써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를 3번 거르고 심지어 그 거르는 필터도 분석용 되게 촘촘한 필터를 써가지고 불렀어야 됐는데 아닌 필터를 쓴 거죠. 그래서 물을 잘못 써서 단백질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기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기기가 너무 정직하게 그 물에 다른 물질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물을 잘못 쓴 것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답을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은 되게 어렵고 이거를 하나 알기까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계속 반복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실험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실험은 항상 시행착오의 연속이고 그걸 알아내는 과정이 되게 지난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이 진짜 과학인지 아니면 유사과학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가설대로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게 한 80%고 사실 조건을 잡는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는 조건을 잡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연현상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변수가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일일이 다 정해놓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게 진짜 깔끔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오차가 많고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데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유사과학 전체가 아닐까라는 말을 농담 삼아서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분자세포 생물학이라고 하는 과학의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 또는 제가 모르는 수많은 과학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과학이 과학이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서 MRI를 전공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MRI에 사람을 넣고 그 안에 화면을 띄워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때 뇌에서 일어난 일을 찍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거를 찍는다고 해서 딱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과학 데이터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거나 하지 않아요.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걸 다 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통계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써서 원하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실험을 통해서 하는 과학자들은 이런 것도 유사과학 같아요. 데이터를 걸러내잖아요. 예컨대 쥐를 가지고 한다면 실제로 쥐의 뇌는 반짝반짝 빛을 내게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형광단백질을 만들어서 쥐에 있는 신경세포에게 형광단백질이 나오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쥐의 뇌를 꺼내서 관찰을 하고 형광현미경으로 찍으면 빛이 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반응을 했던 빛이 난다 또는 안 난다 같은 식으로 깔끔하게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과학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 각자 자기들이 데이터를 보기 위한 방법론을 배우고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실험실에서 실패 또는 실수로 나온 결과가 오히려 인간에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저거 되게 제가 질문 받고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커털린 커리코랑 드루 와이즈만이 받았잖아요. 코로나 백신 만든 공로로. 그런데 이거 되게 알려진 사실인데 커리코가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고 어느 정도로 실패를 했냐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애초에 유펜은 커리코를 교수로 기용한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커리코는 계속 선임연구원 같은 직위로 있었는데 그래도 데이터가 너무너무 안 나오니까 커리코를 잘랐어요. 그래서 잘라서 그 커리코가 독일에 있는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화이자랑 잘 되고 저쩌고 저쩌고 코로나가 터지고 하는 뭐 그런 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커리코가 한 여러 가지 실패 중에 하나가 인공 RNA를 만들어 세포에 넣었는데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지를 되게 찾았고 그 와중에 이제 드루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면역학자가 유펜에 오게 되었고 그 사람과 알게 되었던 게 RNA의 일부분이 세포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 외부의 물질에 방어하는 기제인데 RNA 자체도 우리가 바깥에서 넣어주는 거니까 외부 물질이라고 반응을 해서 그걸 다 쪼개버린 거죠. 그러니까 RNA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커리코랑 와이즈만이 생각을 했던 게 그 RNA를 변형을 시켰던 거고 그래서 이 변형된 RNA가 세포에 들어갔을 때 더 오래 있게 되고 그 RNA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냈다가 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이 실패의 과정이 얼마나 길었냐면 커리코 딸이 그 수전 프렌치어라고 조정 선수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이렇게 노젓는 경기인데, 그래서 이거 하나의 실패를 해결하는데 수전 프렌치어가 2번의 올림픽을 나가서 둘 다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8년이 걸린 거죠. 그때 동안에 커리코랑 와이즈만은 풀리지 않은 문제를 계속 파고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mRNA 백신이 나오게 되어서 이렇게 퍼지게 됐죠. 그런데 사실 커리코가 처음에 만들고 싶었던 건 어떤 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반응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지는데 mRNA라고 하는 거는 그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계도의 복사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사본을 넣어서 세포가 직접 단백질을 만들어서 약물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RNA가 깨진다거나 몸에 염증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약이랑 백신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약물이 몸에 이미 생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물질을 만드는 거라면 백신은 아직 걸리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방어 기제를 갖추는 거라서 백신은 되게 요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제 들어왔다 하고 마구마구 세포를 쳐야 이제 주변 애들이 반응을 하고 아 이거 들어오면 되게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백신을 맞았을 때 아프고 부어오르고 열이 나야 백신이 잘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별일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몸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mRNA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더 면역 반응을 많이 일으키면서도 RNA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에서 실패는 항상 새로운 발견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실험실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그 구글에서 논문을 찾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 뉴턴의 경구가 나와요. 이제 우리는 모두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연구는 그 위대한 연구가 있기 전에 다른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제일 위대하냐를 이제 시대를 떨어뜨려 놓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되게 작은 연구 같은데 이게 나중에 커다란 연구의 발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세포생물학에서 제일 중요한 연구라고 하면 저는 이제 헬라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헬라세포에 대해서는 제 책에다가 나게 썼는데 이게 헨리에타 렉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의 자궁에 있던 세포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조직을 떼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과학자가 조직을 뗀 다음에 그걸 자기 직접 키워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헨리에타 렉스의 세포가 암세포다 보니까 보통 세포가 바깥에 두면 죽잖아요. 예컨대 제가 상처가 나가지고 제 살점을 여기다가 두면 뭐 죽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제가 생리식염수에 넣는다고 해서 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헨리에타 렉스의 세포는 그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냥 소금물에 넣어놓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산 거죠. 그래서 과학자가 너무 신기해서 계속 세포가 분열하게 놔뒀고 세포가 분열한다는 거는 이제 술을 불린다는 말인데 그 불어난 세포를 자기 친구 과학자한테 다 나눠줬어요. 전 세계로 퍼졌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세포, 이제 헨리에타 렉스의 앞자리만 떼가지고 헬라세포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 헬라세포를 키우면서 헬라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를 키우는 방법을 정립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실험실에서 세포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잡게 되어서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헬라세포의 발견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세포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세포도 키우지 못했을 거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커털린 커리코가 mRNA 백신을 만들었다 같은 발견도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는 경우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헨리에타 렉스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버려졌던 일이고 그리고 헨리에타 렉스는 그러고 죽었어요. 암 때문에. 그런데 헬라셀을 가지고 이뤄낸 발견은 엄청나게 많고 그걸로 이제 생명과학 회사들은 진짜 수천억 대의 돈을 벌었는데 이제 헨리에타 렉스의 가족들은 헬라셀이라고 하는 게 존재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되게 미국에 있는 되게 전형적인 흑인 가정처럼 이제 가난하고 차별받으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그것도 이들이 알게 된 계기가 그 헬라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세포를 비교할 만한 세포가 필요하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헨리에타 렉스의 가족들을 찾은 거죠. 그때서야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의 세포가 전 세계에 있다는 걸 이분들이 알게 되었고 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포의 예시가 있는데 그건 그 낙태한 아이의 세포를 가지고 온 건데 이게 사실 어른들은 몸이 다 커버렸잖아요.
근데 애기들일수록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더라도 더 빨리 아물고 그렇잖아요. 시간을 거슬러서 생각하면 태아세포라면 그럼 분열을 훨씬 잘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람이 낙태를 부탁하러 왔을 거고 그때 이제 낙태한 태아에게서 세포를 좀 뺀 거죠. 그랬더니 건강한 게 잘 자라서 아직까지도 잘 쓰이고 있다. 이것도 역시 그때 이러한 실험을 하면 안 된다는 윤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러한 실험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아무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치만 이미 윤리적인 규정을 정해놓으려고 보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이런 세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포는 가만히 두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는 세포는 가만히 먹이를 주면, 약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배지를 계속 공급을 해주고 바꿔주면 세포가 하나에서 둘이 돼요. 그럼 둘이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이의 배수로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는 얼릴 수 있어요. 얼리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DNA도 그래요. DNA 보통은 물에다가 녹인 상태로 있는데 이것도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과학자들의 윤리의식은 어떤 식이냐면, 내가 한 실험이 내 실험실뿐만이 아니라 지구 반대쪽의 실험실에서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재현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실험실에서만 성공을 하고 다른 실험실에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조건이 내 실험실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논문을 내고 그 논문에 자신이 실험한 방법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적는 이유는 이게 다른 실험실에서 재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세포, 내가 쓴 DNA는 널리 퍼질수록 좋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대학원에서 실험할 때 사람들한테 묻고 다녔어요. 만약에 사형수가 있어서 그 사형수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왜냐하면 생쥐 같은 걸로 실험을 할 때는 생쥐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형수는 어쨌든 말을 할 거니까, 지금 네가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뭐 노란색이 보인다, 파란색이 보인다, 말을 할 테니까 되게 결과를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험 결과는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논문에 낼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논문을 못 내니까 안 하겠다고 해요. 어차피 윤리를 넘는 일은 지금도 실험실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명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내가 해낸 실험을 읽고 그 다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신기한 기구는 무엇일까요? 되게 신기한 도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전자현미경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쥐라고 할게요.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개복하거나 이제 직접 꺼내보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세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보다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파이펫이 제일 신기한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펫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이펫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액체를 옮기는 도구고 스포이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이드는 다이소에서도 팔고 이런 게 그 화장품 소분하는 용도 같은 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파이펫과 스포이드가 다른 점은, 이제 스포이드는 내가 손으로 힘을 줘서 눈금을 보고 물을 맞춰가지고 넣는 거라면, 파이펫은 눈금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다이얼을 돌려서 내가 뭐 765 마이크로리터를 하겠다라고 하면 미리 다이얼을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딱 756 마이크로리터만 해서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이펫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다 물방울밖에 아니에요. 제가 방금 DNA도 물에 녹아져 있고 세포도 배양액에서 있는 액체 형태로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실험은 액체에서 액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옮기게 도와주는 기계가 파이펫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파이펫을 손에 쥘으로써 내가 얼마만큼의 시약을 옮겨야 되는지를 정하고 그걸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한테 부피의 감에 대해서 묻는다면 사실 1ml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아마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는 1.5리터 페트병이나 아니면 500ml 생수 정도의 그런 걸 텐데, 생명과학자들은 이런 부피보다도 1ml부터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1ml가 1000마이크로리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마이크로리터, 뭐 몇십 마이크로리터 같은 식으로의 시약을 부피를 옮기게 되어서 파이펫을 쥘으로써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고 감을 잡게 됩니다. 실험하는 과학자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실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교수님들은 실험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수는 실험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학계 이상한 점인데 가장 실험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놓은 다음에 실험을 안 시켜요. 그래서 교수는 어떤 일을 하냐, 제자들을 키우고 실험실을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연구를 직접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연구를 책임지는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이라고 하는 건 본인을 과학자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는, 말하자면 과학도들, 대학원생들이 하게 돼서 이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아진 다음에 이제 한 명의 과학자가 되어서 학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어떤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처럼 석사를 밟고 박사를 밟은 다음에 외국에 가서 포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석사나 박사를 외국에서 가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학 또는 외국 대학에 제안을 받고 돌아와서 또는 신청을 해서 교수가 되는 게 어떤 일련의 긴 단계처럼, 그래서 이 단계를 빠져나가게 되면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봐요. 이게 한국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떤 정해진 루트가 있어서 거기를 벗어나면 나고자처럼 보는 거는 사실 학계도 똑같은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하고 싶어서 교수가 되지 않는 선택지도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냥 직접 현역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는 거죠. 예컨대 카탈린 커리코도 노벨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험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꼭 교수가 되는 것만이 과학자가 되는 길은 아니고, 오히려 교수가 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더 과학에 맞닿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험이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나요? 근데 이게 실험이 적성에 맞으려면 일단 이게 다 블루칼라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노가다여서 굉장히 많은 일을 반복해야 되고, 반복을 했는데 거기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좀 그거를 하다가 멘탈이 많이 흔들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을 아는 거는 좋아하는데 굳이 내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야 되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간에 나왔고, 지금은 그래서 그 지식을 생산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실험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더 자세하게 실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회사를 갔다가 다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었고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연구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실험실로 간 세포는 제가 어떤 과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고, 진짜로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고 정말 별세계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과학 이야기는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걸 부정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실험실에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내가 실험 결과만 궁금한 게 아니라 실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과 방법이 궁금하다면 좀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ou